혹시 뭐 만성 피로감이나 아니면 몸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 이유 없이 계속 무기력하고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 몸이 지금 좀 산성 환경에 있어서 보내는 어떤 신호, 구조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의미를 그냥 놓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이 pH 건강법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도미닉 스피어 저서 내용이랑 박창혁 박사님 임상 경험이 담긴 pH 건강법 샵10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정말 핵심 원리가 뭐고, 또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뽑아내서 여러분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이걸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pH 건강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핵심 원리, 그거부터 딱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뭐랄까 가장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칼리성 환경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뭐 특정 좋은 음식 먹는 거, 이걸 넘어서 몸 전체의 환경, 그 pH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료들을 보면 몸이 이렇게 산성 쪽으로 기울면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 피로 아니면 각종 염증 문제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 식단이나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그냥 증상만 살짝 덮는 게 아니라 몸의 산성화를 좀 중화시키고 원래 우리 몸이 가진 건강한 균형 상태를 되찾게 도와주는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네,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건강법, 식단 시작할 때 꼭 완벽하게 해야 해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잖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으면서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고 꾸준함이라고 강조해요. 뭐랄까, 스스로한테 너무 막 엄격하게 굴기보다는 그냥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해보는 게 좋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그렇죠. 천천히 꾸준히. 그럼 가장 먼저 뭘 시도해보면 좋을까요? 첫걸음으로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명백히 건강에 안 좋은 것들, 비식품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그런 가공식품들을 일단 식단에서 없애라는 겁니다. 비식품이요? 예를 들면 뭐 맥도널드, KFC 같은 패스트푸드.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온갖 과자들, 또 설탕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 같은 거요. 아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아예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이게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첫 단계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사실 그런 음식들은 뭐 영양가는 별로 없고 몸에 부담만 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게 유기농 식품을 좀 선택하고 그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하죠. 그거는 피하라는 거였고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먹고 GMO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죠. 아무래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잠재적인 독소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들, 이런 거 유입 자체를 줄이는 게 알칼리성 환경 만드는 데 중요하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식단을 바꾸는 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냥 배 채우는 걸 넘어서 뭐랄까 우리 문화나 추억, 감정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나요?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서도 음식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고 또 많은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단을 바꾸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저항감이나 뭐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약간 다독여주는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제시하는 게 나쁜 음식 피해야 해. 이런 두려움.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오히려 내가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활력을 선택하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그냥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하고 혹시 뭐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냥 다시 돌아와서 꾸준히 하면 된다. 우리 몸의 회복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긍정적인 선택에 집중하는 자세. 그거 좋네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자연스럽게 좀 적응을 하겠죠. 입맛 같은 것도 변하고 그러나요? 바로 그겁니다. 알칼리성 식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입맛 자체가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몸이 스스로 막 건강한 지방이나 신선한 샐러드, 야채 이런 걸 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 신기하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찾았던 그런 가공식품이라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건 별로 안 땡기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마치 몸이 스스로 이렇게 정화되면서 최적의 상태로 다시 맞춰지는 과정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알칼리성 물, 그러니까 pH 수치가 좀 높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체내 환경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물 자체가 몸속 청소를 돕는다는 거죠. 와, 입맛까지 변한다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좀 식단에 늘리면 좋을까요? 자료에서 추천하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들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크게 한 4그룹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야채죠. 뭐 케일이나 상추 같은 잎채소들, 브로콜리, 시금치, 애호박, 샐러리 이런 녹색 채소들이 대표적이고요. 특히 밀싹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냥 뭐 국내에서 나는 신선한 유기농 채소는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싹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오일, 코코넛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 세포막이나 호르몬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세 번째는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인데 야생쌀, 퀴노아, 기장, 메밀 같은 통곡물이나 호박, 고구마, 그리고 검은 콩, 렌즈콩, 녹두 같은 콩 종류도 추천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예시로는 망고, 파인애플, 딸기, 사과, 자몽 이런 게 나왔는데 역시 제철 과일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과일도 당이 있으니까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야채, 건강한 지방, 좋은 탄수화물, 과일.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던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음식 조합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의 핵심 실천 지침 중 하나 같아요. 맞습니다. 알칼리성 식단의 효과를 정말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시하는데요. 바로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같은 식사에서 섞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방이랑 탄수화물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을 먹고 난 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말라니.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예를 들어 밥에 고기 반찬이라든지 빵에 버터 바르거나 아보카도 올려 먹는 거,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네, 그게 좀 충격적일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이유는 소화 효율 때문이에요.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각각 소화되는 데 필요한 효소나 위장의 환경, 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같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좀 부담을 주고 뭐 소화불량이나 가스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각각의 영양소를 따로 소화시킬 때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또 노폐물 배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지방 먹고 나서 과일 피하라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 같아요. 소화 시간 차이 같은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화 효율을 위한 전략이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몸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거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었죠. 네네. 아주 현실적인 팁이 있었어요. 생야채나 생과일, 또 생즙 같은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찜 요리,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처럼 살짝 익혀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데쳐 먹는 거 좋네요.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깨소금에 찍어 먹는 방법을 제안해요. 볶은 통깨랑 구운 소금을 한 2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 깨소금 자체가 알칼리성 식품이기도 하고 또 과일이 가진 좀 찬 성질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약간 우리 조상님들 지혜 같기도 하고요. 오, 깨소금요. 그거 진짜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팁인데요. 채소 데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알칼리성 식품 얘기할 때 밀싹을 엄청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하셨잖아요. 유독 이 밀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밀싹에 대해서는 진짜 뭐 장점을 엄청나게 나열하면서 거의 슈퍼푸드 끝판왕처럼 다루고 있어요. 신선한 밀싹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와, 그 이유가 엽록소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서 혈액 만드는 거나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되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의 pH 균형 맞추는 데도 좋고 미네랄도 아주 풍부하게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간을 포함한 장기 해독, 또 곰팡이균, 칸디다 같은 거요. 그런 거 억제하는 거, 피부나 모발 건강 개선하는 거. 와, 정말 다양한 이점을 막 언급해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밀싹은 단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단점이 거의 없다니. 와, 밀싹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밀싹 관련해서 특히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햇빛이랑 관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야기요. 그건 뭐죠? 아, 네. 그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 중 하나예요. 밀싹에 있는 엽록소를 우리가 먹고 나서 햇볕을 쬐면 마치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더라고요. 실제로 밀싹 주스 마시고 햇볕 아래 있었더니 뭐랄까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경험담도 인용하고 있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 밝혀진 건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자료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이 좋은 밀싹 어떻게 머금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냥 집 짜서 바로 마시면 되나요? 효과적인 섭취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냥 원액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물에 좀 희석해서 마시는 게 흡수에도 좋고 위에 부담도 덜하다고 합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레몬즙 같은 거 약간 넣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 희석해서 네. 특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밀싹의 그 아랫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효소나 당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대요. 그래서 밀싹의 윗부분 한 50% 정도만 잘라서 사용해서 즙을 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 윗부분만요? 네, 그렇게 해서 물에 희석하면 하루에 한 500cc 정도까지도 충분히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밀싹 윗부분만 사용하라. 이것도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몸에 좋은 알칼리성 식품들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좀 피해야 할 것들, 줄여야 할 음식들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걸 더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걸 피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료에서 피해야 할 식품 목록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입니다. 성분표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복잡하고 인공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건 일단 피하라는 거죠. 네. 둘째는 특정 음료나 조미료인데요. 차, 커피, 설탕, 술, 그리고 식초, 간장, 된장 같은 발효 조미료도 산성식품으로 분류해서 피하라고 권고해요. 네, 간장이랑 된장까지요? 이거 한국 식단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아마 그 발효 과정이나 원재료 특성상 최종적으로 몸 안에서는 산성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발효식품 자체나 효모, 버섯 이런 것들도 피해야 할 목록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특정 곡물, 견과류, 채소인데요. 밀, 호밀, 보리, 귀리, 같이 글루텐 있는 곡물들, 그리고 땅콩, 캐슈넛, 옥수수, 감자도 산성을 만드는 식품으로 분류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GMO 식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와, 피해야 할 목록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특히 간장,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식문화랑 너무 밀접한데 이걸 아예 안 먹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목록은 아마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알칼리성 식단을 전제로 제시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막 100%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중요한 건 아마 이런 음식들이 내 몸을 좀 산성적으로 기울게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인지하고 섭취 빈도나 양을 좀 조절하려는 노력,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완벽함보다는 꾸준한 개선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식단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건강한 알칼리성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다른 생활 습관들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식단만큼이나 생활 습관도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몸 전체를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건 음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알칼리성 물, 그러니까 pH가 좀 높은 물을 마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물이 우리 몸속 노폐물 씻어내고 세포 기능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마시는 거. 네, 기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해독이에요. 영양분을 막 채우기 전에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랑 독소를 먼저 청소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비유를 들기를 집을 멋지게 인테리어하기 전에 대청소부터 싹 해야 하는 거랑 같다고 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특히 림프계랑 대장 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봄이나 가을이 해독하기 좋은 시기라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이 해독 과정을 통해서 몸속에 쌓인 효모균, 예를 들면 칸디다 같은 거나 기생충 이런 걸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내 몸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해독이 먼저다.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네요. 혹시 구체적인 해독 방법으로 언급된 게 있었나요? 직접적인 해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 알칼리성 식단 자체가 해독을 돕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해독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탄산수소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킹소다 활용법을 소개하는데요. 이건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한 150cc 정도 되는 컵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희석해서 하루에 2~3번 마시는 방법인데요. 반드시 2주 사용하고 나면 1주는 쉬는 주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걸 장기간 계속 사용하는 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와, 베이킹소다 활용은 진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그 외에도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더 있었죠. 수면이나 햇빛, 운동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그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주황색 렌즈 안경 있잖아요. 그런 걸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햇빛 쬐는 것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습니다. 피부가 햇빛에 직접 노출될 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면역력이나 전반적인 건강에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안전한 시간대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D. 그리고 당연히 운동도 빠질 수 없죠. 걷기, 조깅, 요가, 스트레칭 같이 자기한테 맞는 형태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게 혈액순환도 돕고 스트레스도 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또 꾸준히 실천하기는 은근히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간헐적 단식, IF라고 하죠. Intermittent Fasting.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던가요? 네, 간헐적 단식,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특정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나 아니면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에만 식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좀 쉬는 시간을 주고 또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작용, 오토파지라고 하죠. 그런 걸 활성화해서 몸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긍정적이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경고가 딱 나옵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효율성 증진이지 몸을 굶주리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는 절대로 굶지 말라고 정말 여러 번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굶지 말라. 네, 굶는 건 오히려 신진대사를 확 떨어뜨리고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 예를 들면 생식 기능이나 면역 기능 같은 것부터 그냥 꺼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와, 굶는 단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먹는 단식이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서도 칼로리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거, 이건 다 잘못된 접근이라고 딱 지적해요.
단식 시간 외에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채울 만큼 그리고 영양가 높고 알레르기 유발하지 않는 좋은 음식으로 잘 섭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도 안정시키고 몸의 효율을 높이는 거지 몸을 막 학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네요. 굶지 않는다는 원칙,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와 노력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정신건강, 마음 상태와도 다 연결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죠.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알칼리성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도 맑아지고 감각도 더 예민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선택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다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자연이랑 자주 접촉하고 아로마 테라피처럼 에센셜 오일 같은 걸 활용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좀 유지하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은 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제안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정말 총체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 이 pH 건강법 10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알칼리성 식단과 생활 습관의 목표는 우리 몸을 산성적으로 기울게 만드는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 환경 독소,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반대로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요인들, 그러니까 신선한 자연식품, 깨끗한 알칼리성물, 긍정적인 감정,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네, 막고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꾸준히 잘 정화하고 또 충분한 휴식, 햇빛,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보충함으로써 비유하자면 몸의 전압을 최적으로 충전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되찾으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환경만 잘 만들어주자는 거죠. 몸의 전압을 충전한다.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나쁜 음식이나 습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더 나은 건강과 활력을 선택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한테 맞는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변 pH 테스트나 혈액 검사 같은 걸로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pH 건강법 10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알칼리성 식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나 염증 같은 문제들의 어떤 근본 원인일 수 있는 산성 환경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아주 총체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방대한 정보였는데 핵심 원리랑 또 실천 가능한 방법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정보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건강 여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매일 pH 수치를 재거나 식단표를 막 엄격하게 따지는 걸 잠시 넘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알칼리성 기운 혹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느껴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작은 습관 하나요? 네,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산책하는 거, 또는 긍정적인 확언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네요. 작은 실천의 힘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또 알칼리성 습관 실천하시면서 좋은 변화 경험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